얘야 오늘 국이 참 맑구나. 소고기가 비싸서 아낀 모양인데 덕분에 물맛이 아주 제대로 느껴지는구나. 너희 친정은 참 알뜰하게 살림을 가르쳤나 봐. 어머니, 간이 좀 심심하세요? 소금 좀 더 가져올까요? 아니다. 짠 것보다는 맹물이 건강에 좋다더라. 내가 늙어서 입맛이 변한 게지 내 탓이겠니? 내가 이 집에 짐처럼 얹혀 사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어머니의 이런 돌려가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참 화사하구나. 딱 내 나이대에 맞겠어. 나는 이런 걸 입으면 꼭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 너는 참 용감하기도 하지. 라며 밀어내셨고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우려 하면 너 힘드니 들어가 쉬어라. 내 손때 묻은 음식이야 내 자식들이나 맛있지. 내 입맛에야 맞겠니? 라며 저를 이방인 취급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20년을 어떻게 군소리 없이 사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시돋친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다는 것을요. 80이라는 나이는 어쩌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갈까봐 두려워지는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일군 이 집에서 당신이 키운 아들 곁에서 며느리라는 젊은 여자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희 친정은 어쩌면 그렇게 살림이 서투르니? 하셔도 네, 어머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어머니한테 더 배워야겠어요. 하고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눈빛만으로 평생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대. 우리 애들 학교 갔어? 밥은 먹었어? 그 눈동자 속에 제가 없었습니다. 80평생 저를 밀어내던 그분이 사실은 혼자 길을 잃고 무서워 떨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치매 앞에서 비로소 가족이 된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정자 할머니는 80살입니다. 허리는 굽었어도 눈빛은 서슬이 퍼렇고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합니다. 욕 한마디 안 씁니다. 절대로. 그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순이입니다. 시집 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아침마다 시어머니 밥상을 먼저 차리고 제삿날이면 전날 밤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도 어머니 앞에 서면 아직도 발끝이 오그라듭니다. 어머니의 구박은 늘 이런 식입니다. 순이가 시장에서 새 옷을 한 벌 사왔습니다. 연한 분홍빛 블라우스였는데 남편이 어울린다고 해서 오랜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걸 입고 안방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이 참 고우네. 딱 너희 친정엄마가 좋아하실 색이다. 나는 좀 부끄러워서 못 입겠다만. 젊은 사람은 좋지 뭐. 순이는 웃습니다.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샀는데요. 그러면 어머니는 손을 내젓습니다. 괜찮아, 나는 예전 옷이 더 편해. 너나 입어라. 그게 끝입니다. 욕도 아니고 싸움도 아닙니다. 그냥 서늘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습니다. 순이가 끓인 미역국을 상에 올렸는데 어머니가 한 숟갈 드시고는 수저를 내려놓으십니다. 우리의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네.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순이는 그 말의 무게를 혼자 들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놀러 왔다가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잘해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십니다. 우리 순이는요. 착하긴 한데 친정이 좀 넉넉해서 그런지 손이 좀 크지요. 그 자리에서 순이는 차를 따르며 웃고 있습니다.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남편 성호는 그 구박을 잘 모릅니다.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요. 성호가 어머니, 순이한테 잘해줘요. 하면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내가 언제 못하게 했냐. 나는 순이 좋아하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30년이 지나도 순이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순이는 삽니다. 드실 국은 항상 조금 더 진하게 끓이고 겨울이면 어머니 방 전기장판을 먼저 켜두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는 꼭 애호박을 넣습니다. 말로는 한 번도 어머니 사랑해요를 못 드렸지만 순이의 손은 늘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것들에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은 채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평생 장독대를 제 몸처럼 아끼던 분이었는데 순이는 그날 저녁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하셨겠지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듯이 지켜보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순이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가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나오셔서 장독대를 닦으십니다. 매일 아침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같은 자리를 자꾸 닦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미 깨끗한 장독 뚜껑을 행주로 계속 문지르십니다. 순이가 어머니 다 닦았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순이를 봅니다. 그 눈빛이 조금 멀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그래 다 했나. 나 잠깐 딴 생각했나 보다. 그게 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었습니다. 순이야. 어머니는 원래 며느리를 이름으로 잘 안 부릅니다. 얘하거나 저기거나 어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가끔 이름을 불러놓고는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멈추시고 잠시 허공을 보시다가 아, 됐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순이는 그럴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 느낌. 가을 안개 같은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몸이 축축해지는 것처럼. 세 번째는 이불이었습니다. 한여름 7월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마당에서 뭔가 펄럭이는 소리가 납니다. 내다보니 어머니가 창고에서 겨울 솜이불을 꺼내 빨랫줄에 널고 계십니다. 두껍고 묵직한 솜이불을 그 더운 7월에. 순이가 달려나갑니다. 어머니, 왜 이걸 꺼내셨어요? 지금 여름인데요. 어머니가 이불을 탁탁 털며 대답하십니다. 곧 명절인데 애들 오면 따뜻하게 자야지. 이거 볕에 잘 말려야 해. 어머니, 지금 7월이에요. 명절은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가 순이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순이를 봅니다. 그래, 7월이야?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남편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성호는 라면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듭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하신데. 이불 얘기 말고도 요즘 계속 이상해. 자꾸 같은 질문 하시고 어디 두셨는지 자꾸 못 찾으시고. 그거야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봐. 순이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곤하셨겠지. 어머니가 여든이신데 가끔 이러실 수도 있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래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6시에 잠옷을 입고 마당에 나오셔서 아직 밥 안 먹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점심을 드신 지 2시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성호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 어디 있냐? 저녁 늦겠다고 하셨습니다. 성호는 이미 퇴직한 지 5년이 됐는데 어느 날은 순이를 보고 새댁, 당신 누구요? 라고 하셨다가 순이가 놀라서 저 순이에요. 어머니 하자 금세 아 그래 알지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가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순이는 혼자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 기억력 감퇴, 노인 건강 체크리스트. 읽을수록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을 먼저 꺼냈다가 또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순이는 혼자 지켜봅니다. 혼자 메모합니다. 날짜별로. 어떤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메모장이 석 장이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성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봐. 남편 성호가 메모장을 봤습니다. 아내 순이가 날짜별로 적어놓은 어머니의 행동들. 읽으면서 처음엔 이 정도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나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혼자. 어머니는 반기십니다. 우리 아들 왔냐? 밥 먹었냐? 성호가 앉아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엔 멀쩡합니다. 예전 이야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십니다. 성호는 역시 별거 아니었나 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성호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야, 너 순이한테 잘해라. 근데 순이가 있잖냐. 내 비단 치마 못 봤냐?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성호가 멈칫합니다. 어머니, 무슨 비단 치마요? 내 장롱에 있던 거. 파란색. 그거 내가 어디 뒀는지. 순이가 알 것 같던데. 순이가 치마를 가져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순이가 알 것 같다는 건데 그 말투에서 성호는 뭔가 서늘한 것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파란 비단 치마 얘기하시던데 혹시 알아?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 치마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주셨는데요. 오래된 거니까 내가 가져라 하시면서요. 그래서 세탁소에 맡겼는데 성호는 그 순간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준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걸 순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성호는 누나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5딸 중 큰딸 영자는 경상도에 삽니다. 둘째 명자는 서울 외곽, 셋째 정수는 충청도, 넷째 미숙은 경기도, 막내 지영은 부산입니다. 5남매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서 어머니를 가까이 챙기는 건 며느리 순이뿐이었습니다. 성호가 큰 누나 영자에게 전화합니다. 누나,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영자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난달에 갔다 왔잖아. 어머니 멀쩡하시던데.
여든이시면 좀 그럴 수 있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호들갑이 아니고 치마 줬다는 걸 잊어버리시고 순이한테. 야, 성호야. 그건 어머니가 순이 좀 못마땅하신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니가 순이랑 잘 안 맞잖아. 그거랑 치매는 달라. 둘째 명자도 비슷합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 올케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셋째 정수는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도 전화하셔서 같은 말을 2번 하신 적은 있어.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성호가 귀가 쫑긋합니다. 그래. 어떤 말? 아, 그냥 동네 이야기.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10분 있다가 또 하시는 거야. 내가 엄마 방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했더니 그랬나?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 넷째, 막내에게도 전화하지만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 좀 더 지켜보자. 가족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때 그 사실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특히 그 사실이 무섭고 두렵고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부정은 사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니까요. 그 와중에 순이는 오늘도 어머니 밥을 챙깁니다. 어머니가 새댁, 우리 성호 아직 안 왔나? 하고 물으십니다. 성호는 방금 어머니 앞에서 인사하고 나갔는데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어머니. 그래. 내가 못 봤나? 순이는 네 하고 웃습니다. 눈물은 부엌에 가서 흘립니다. 그 전화는 수요일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최성호 씨 댁이죠? 저 파출소 김순경인데요. 혹시 최정자 어르신 보호자 되시나요? 순이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오전에 시장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이가 같이 가드릴게요 했더니 혼자 갈 수 있다. 내가 애냐라고 하셔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30년을 혼자 다니시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그 시장. 파출소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순경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신발이 짝짝이었습니다. 왼발에는 검은 신발, 오른발에는 갈색 슬리퍼. 어머니는 순이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야, 왜 왔어? 나 괜찮아. 순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손이. 그리고 순이 손도. 어머니, 집을 못 찾으셨어요? 집이야 알지 뭘. 그냥 길이 좀 헷갈렸지. 평생 살던 동네였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그 골목이. 성호에게 연락이 갔고 딸들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집에 5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큰딸 영자가 경상도에서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막내 지영이 부산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모이자 왜들 왔냐, 밥은 먹었냐 하시며 일어나려 하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소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나서 남매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다 같이. 말이 없었습니다. 큰딸 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야겠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대학병원 신경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건강검진이에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한데 무슨 검진이야 라고 하셨지만 따라 나서셨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성우와 큰딸 영자 그리고 순이가 함께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중기 단계입니다. 성우가 치매요? 하고 한번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길 바랐으니까. 나오는 길에 성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밥은 맛없더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성우가 네 어머니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딸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 지영이었습니다. 가족단체 카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 엄마 집 근처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야. 부산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어. 그런데 막내가 올린 다음 메시지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니, 근처가 아니라 그냥 같은 아파트 어때? 처음엔 다들 조용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셋째 정순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은 아파트. 나 사실 그 생각했는데. 그리고 넷째 미숙. 나도. 그리고 둘째 명자. 남편이랑 얘기해봐야 하는데. 사실 나도 맨날 생각하고 있었어. 큰딸 영자만 그날 밤 내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딱 한 줄 올라왔습니다. 알아봐 보자. 어차피 엄마가 우선이야.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 노원구 쪽이었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좀 외진 곳이지만 아파트 단지가 크고 공기가 맑고 공원이 가까웠습니다. 사위들이 출근하려면 지하철로 1시간 남짓 걸리지만 그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지영 남편 재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가가 가까우면 나도 좋아. 장모님도 좋아하고. 출퇴근 좀 멀어지면 어때? 넷째 미숙 남편은 이미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명자 남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명자가 당신도 나중에 부모님 편찮으시면 내가 다 도와줄게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에 걸쳐 5가구가 차례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집은 단지 안에서 101동이었습니다. 큰딸 영자는 102동 4층. 셋째 정수는 같은 101동 위층인 8층. 막내 지영은 103동 2층. 나머지 둘도 걸어서 3분, 5분 거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집이 2곳이었습니다. 슬리퍼 끌고 복도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큰딸 영자 가족이 이사 오던 날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자 손을 잡고 이러셨습니다. 야, 너 이 동네로 왔어?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102동이야. 저기, 슬리퍼 신고 올 수 있어. 어머니가 영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자를 보셨습니다. 그래. 그럼 밥 먹고 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밥 먹고 가라였는데 영자는 그 말에 주차장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집 현관문 너머로 자식들 슬리퍼 소리가 들리는 곳이 됐습니다. 이사가 다 마무리된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유치원 보내고 나면 딱 그 시간이 생깁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그 시간에 슬리퍼 끌고 어머니 집으로 오기로 말은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제일 먼저 온 건 막내 지영이었습니다. 유치원 보내고 아직 잠옷 바지 위에 패딩만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셋째 정순. 정순은 손에 빵집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가다가 샀어. 그 다음 넷째 미숙이 텀블러 들고 왔습니다. 커피 갖고 왔어. 어머니 집 거실에 딸들이 모였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화장도 안 한 채로.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응, 잘 잤어라고 하십니다. 정순이 빵을 뜯어드립니다. 어머니, 이거 팥빵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받아서 한 입 드십니다. 그 사이에 딸들끼리 커피 마시며 수다를 풉니다. 야, 재호 오빠 어제 야근했지? 응, 12시에 왔어. 나는 이미 잔 뒤고. 우리의 숙제 때문에 어제 죽는 줄 알았잖아. 몇 학년인데? 4학년인데 과학실험 보고서를 써오래. 학교에서 하면 되지 왜 집에서 해? 어머니가 그 수다를 들으시면서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가끔 대화 중에 끼어드십니다. 재호가 야근을 했어? 네, 어머니. 힘들겠네. 밥은 먹었대? 밥이요? 회사에서 먹었겠죠. 그래도 집에 오면 뭐라도 먹여야지. 지영이 엄마 나 이미 라면 끓여줬어라고 하면 어머니가 라면? 그게 밥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들 빵 터집니다. 어머니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같이 웃으십니다. 그렇게 1시간쯤 있다가 각자 흩어집니다. 장 봐야 하는 사람, 집에 청소해야 하는 사람, 재택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 근데 흩어질 때 꼭 한마디씩 합니다. 어머니, 점심에 또 올게요. 나 오후에 들를게요. 저 오늘 저녁 반찬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래 와라 하시는데 그 말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바쁜데 왜 오냐,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와라입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오전에 흩어졌다가 점심이 되면 다시 모입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 집에서, 어떤 날은 정순네 집에서, 또 어떤 날은 그냥 어머니 집. 거실에 반찬만 갖다 놓고 다 같이 먹습니다. 이 집 냉장고에서 저 집 반찬이 오가고 저 집 국이 이 집 밥상에 올라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저 집 딸들이 매일 저래. 어머니 집 아랫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집은 매일 명절이야, 명절. 맞습니다. 매일 명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위들이 들어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단지 안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들르게 됩니다. 처음엔 의무감 반, 궁금한 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루 마무리 코스가 됐습니다. 막내 지영 남편 재호가 제일 먼저 이 습관이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두부 한 모 아니면 찹쌀 도너츠 몇 개를 사들고 옵니다. 어머니, 저 재호예요. 어머니가 아, 재호야 왔냐? 지영은? 합니다. 지영이는 애들 목욕시키고 있어요. 그래, 어서 와라 앉아라. 재호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특별한 대화 없이. 어머니가 드라마 보시다가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물으시면 재호가 글쎄요, 왜 그럴까요?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재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되니까. 어머니가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아담한 할머니십니다. 그 변화가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 재호는 아직 잘 모릅니다. 셋째 정순의 남편 현수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머니 집에 뭔가 고쳐야 할 게 있으면 현수가 옵니다. 싱크대 경첩이 헐거워졌다. 욕실 환풍기 소리가 이상하다.
방문 손잡이가 뻑뻑하다. 현수가 공구통 들고 와서 뚝딱뚝딱 고칩니다. 어머니가 현수 일하는 걸 구경하십니다.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밥 먹었냐? 먹었어요. 그래도 뭐 먹어라. 어머니한테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현수는 공구 들고 올 때마다 잘한 애를 듣습니다. 집에 와서 정순한테 자랑합니다. 나 오늘 어머니한테 칭찬받았어. 정순이 어머니가 아직 눈이 있으시네라고 놀립니다. 넷째 미숙의 남편 동우는 어머니랑 바둑을 둡니다. 어머니가 한때 바둑을 좋아하셨는데 치매가 오고 나서 룰을 다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바둑판 앞에 앉아서 돌을 집으시면 표정이 진지해지십니다. 동훈이 적당히 져드리면서 어머니가 이기시게 합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겼네라고 하시면 동훈이 어머니 대단하세요라고 합니다. 어느 저녁엔 사위 셋이 어머니 집 거실에서 맥주를 한 캔씩 마시며 프로야구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옆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소파에서 고개를 꾸벅이시면서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집이야, 어머니 집이야? 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이 맞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이사 온 후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치매는 따뜻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들이 많아도 몸이 먼저 솔직합니다. 어머니가 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2시, 3시, 새벽 4시. 어머니 방에 불이 켜지면 순이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주무십니다. 근데 어떤 날은 다릅니다. 첫 번째 그런 날 밤 순이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불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나?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80평생 꼿꼿하게 사시던 분이 그 목소리가 순이는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이불을 걷어냅니다. 금방 치워드릴게요. 미안하다. 괜찮다니까요. 어머니,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순이는 욕실 안에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울고 싶은 건지 그냥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깨끗이 해드립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머니 살결이 어쩜 이렇게 고와요. 아기 같아요.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지만 손을 잡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딸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젯밤 일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밤에 힘드셨는데 잘 마무리됐어요라고만. 딸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당번 설게요. 언니 낮에 좀 쉬어요. 내가 아침 챙길게. 나 오늘 일찍 갈게. 그날부터 딸들이 본격적으로 당번을 짭니다. 월요일 영자, 화요일 명자, 수요일 정순, 목요일 미숙, 금요일 지영. 토요일 일요일은 사위들이 들러서 무거운 일을 합니다. 어머니 목욕은 딸들이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싫다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딸이 오면 씻겨달라고 먼저 수건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목욕탕에서 딸들이 어머니 등을 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어릴 때 2등 맞은 거 기억해? 엄마, 그때 소풍 도시락 왜 이렇게 예쁘게 싸줬어? 어머니가 기억하실 때도 있고 모르실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때는 같이 웃고 모르실 때는 딸이 대신 이야기를 채워드립니다. 어느 날 목욕하면서
셋째 정순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히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어머니가 그래? 하셨습니다. 정순이 응, 근데 이제 내가 엄마 등 밀어드릴게요 했더니 어머니가 뒤돌아 정순 얼굴을 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잘생겼네, 넌. 정순이 엄마 잘생겼다는 게 뭐야? 나 딸이잖아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니까 딸이 잘생겼으면 다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집은 이제 진짜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제삿날도 아닌데 매일 누군가가 들락거립니다. 아침에는 큰딸 영자가 죽을 끓여서 들고 옵니다. 백이동에서 백일동까지 슬리퍼 끌고 2분이면 됩니다. 어머니는 요즘 딱딱한 건 드시기 어렵습니다. 영자가 전날 밤부터 불려둔 쌀로 끓인 흰죽에 깨를 솔솔 얹어서 옵니다. 어머니가 죽그릇을 들고 영자 죽은 맛있다고 하시면 영자가 엄마가 맛있다고 하면 내가 또 끓이고 싶지라고 합니다. 점심에는 셋째 정순이 반찬통 들고 옵니다. 김치찌개를 잘 끓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묵은지로 돼지고기를 넣어서 어머니, 오늘 찌개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으십니다. 묵은지네.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가 정순에게는 훈장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다 같이 먹는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려 하십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밥 해야지. 애들 밥 먹어야 하잖아.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어머니 밥 다 됐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언제 됐냐? 조금 전에요. 순이가 했나? 네. 잘했네. 그 잘했네 한마디에 순이가 웃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칭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자주 다 같이 먹습니다. 순이가 기본 상을 차리면 딸들이 반찬 하나씩 가져옵니다. 영자가 잡채, 명자가 나물 무침, 정순이 제육볶음, 미숙이 생선구이, 지영이 샐러드. 사위들이 맥주 들고 오고 손주들이 과자 들고 옵니다. 그 밥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로로 상을 2개 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자꾸 숟가락질을 하십니다. 드시는 게 아니라 이 반찬 저 반찬을 손주 그릇에 떠다 주십니다. 이거 먹어라 이거. 할머니, 나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봐. 치매가 있어도 손주 그릇에 반찬 올려주는 건 잊지 않으십니다. 손주들 중에 유독 어머니 곁을 잘 지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넷째 미숙의 딸 예진이 12살짜리입니다. 학교 끝나고 어머니 집을 먼저 들릅니다. 같은 단지 아니니까 혼자 와도 안전합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어머니가 예진이 왔나 하시면서 눈이 환해지십니다. 예진이는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제가요. 로 시작해서 신나게 떠들면 어머니가 그래, 잘했네를 반복하십니다. 예진이는 그걸 다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예진이한테 왜 매일 오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나 보면 웃거든요. 나 보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요. 12살짜리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웃기는 일도 생깁니다. 어머니가 사위 재호를 보고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딸 지영한테 속삭이듯 물으십니다. 지영이 엄마 재호잖아요. 내 남편이요라고 하면 어머니가 재호를 다시 쳐다보시고는 그래. 잘생겼네라고 하십니다. 재호가 저 별로잖아요. 어머니라고 하면 아니야. 잘생겼어. 우리 지영이 눈이 좋네라고 하십니다. 다들 웃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십니다.
왜 웃는지는 모르시지만 다들 웃으니까 같이 웃으십니다. 그게 이 집 밥상의 온도입니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십니다. 치매가 오고 나서 낮잠이 길어지셨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길면 4시까지. 그 시간이 딸들한테는 잠깐의 숨 고르기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살짝 닫고 거실에 모입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순이가 차를 끓입니다. 딸들이 소파에 기대거나 바닥에 쭈그려 앉습니다. 화장 다 지워진 얼굴로 머리 질끈 묶은 채로. 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낮잠 시간에 영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순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생각합니다. 힘들지. 근데 있잖아, 이상하게 너희들이 옆에 있으니까 혼자 할 때랑 달라. 똑같이 힘든데 안 힘든 것 같아. 명자가 그거 나도라고 합니다. 정순이 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는데 막내 지영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 아니, 그냥 엄마가 불쌍해서. 아까 내가 손 잡으니까 엄마가 고마워라고 했거든. 나한테. 나 딸인데. 딸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고 슬퍼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지영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머니 흉을 보는 것 같으면서 어머니 걱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엄마 젊을 때 진짜 무서웠잖아. 맞아. 나 국어 시험 틀렸을 때 그 눈빛. 아직도 기억해. 나는 고등학교 때 통금 어겼다가 일주일 말 안 하신 거. 근데 지금 그 엄마가 고마워라고 하시잖아.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도 납니다. 그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을 땐 딸들이 어머니 방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영자가 장롱 위쪽 선반을 열다가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 풀어보니 안에 또 보자기가 있고 그 안에 또 러시아 인형처럼 보자기 안에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자기를 풀었을 때 오래된 포대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들 업을 때 쓰던 그 포대기. 꽃무늬가 발해서 연분 홍색이 아이보리가 됐습니다. 포대기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눅눅한 지폐들이 나왔습니다. 봉투 앞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대학 등록금. 영자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자 혼수 보탬. 또 하나. 순이 보약값. 또 하나. 지영이 피아노 학원. 딸들이 다 모여서 봉투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이름, 며느리 이름, 심지어 손주 이름도 있었습니다. 예진이 봉투에는 예진 중학교 가면 주려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봉투 하나에 몇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가면서 아끼고 아낀 돈들. 반찬 하나 덜 사고 옷 하나 덜 사고 차 한 잔 덜 마시고 모은 돈들. 명자가 먼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순이는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 보약값. 어머니가 순이한테 한 번도 너 보약이라도 지어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봉투에 넣어두셨습니다.
구박하던 손이 이 봉투를 꼭 쥐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딸 지영이 어머니한테 물어보러 마당에 나갔습니다. 엄마, 장롱 위에 있던 보자기 엄마 거야? 어머니가 햇볕에 눈을 찡그리시며 돌아보십니다. 보자기? 무슨 보자기? 기억이 없으십니다. 지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언니들이랑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날 이후 딸들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구박했던 건 밀어낸 게 아니었다는 걸. 표현이 서툴렀을 뿐 그 마음은 항상 자식들을 향해 있었다는 걸. 순이는 자기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폐를 꺼내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로 싸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셨던 그 온기를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바깥바람이 그립다고. 딸들이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팔짱을 끼고 양옆에서 걷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느릿느릿. 어머니 걸음에 맞춰서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지 안 작은 화단 앞 벤치. 어머니가 앉으시고 양옆에 딸들이 앉고 나머지는 서서 햇볕을 쬐입니다. 손주 예진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달려옵니다. 할머니, 밖에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무릎에 앉아버립니다. 어머니가 예진이 머리를 쓰다듬으십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럽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봤어요. 그래? 잘 봤냐? 잘 본 것 같아요. 잘했네. 예진이가 무릎에 앉은 채로 어머니 팔에 머리를 기댑니다. 어머니가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다. 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웃습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치매도 없고 구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봄 햇살 아래 가족이 앉아있는 평범한 오후. 근데 그 평범함이 너무 소중해서 숨을 참게 됩니다. 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복 받았다. 딸들이 왜요, 어머니? 자식들이 일이 많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기억하고 하신 말씀인지 그냥 그 순간 느껴서 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두 번째 봄이 됐을 때 어머니의 기억은 많이 흐려졌습니다. 자식들 이름을 잘 모르십니다. 성호가 와서 어머니, 저 성호예요라고 하면 아, 성호라고 하시지만 그게 아들인지 동네 사람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보면 웃으십니다. 좋은 사람이네라고 하시면서. 딸 정순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누군지 알아? 어머니가 정순 얼굴을 한참 보십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네라고 하십니다. 엄마, 나 정순이야. 셋째. 정순이 따뜻한 물에 어머니 발을 담그고 천천히 씻겨드립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 무릎에 앉기를 엄청 좋아했잖아. 기억해? 어머니가 그래. 하십니다. 응. 엄마 무릎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 어머니가 정순을 봅니다. 뭔가 반응하려다가 그냥 웃으십니다. 그 웃음이면 됩니다. 정순은 그 웃음 받으러 오늘도 온 겁니다. 영자는 어머니랑 앨범을 봅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자식들 어릴 때 사진. 이게 누구야? 이게 엄마야, 젊을 때. 그래. 응, 엄마 진짜 예뻤다. 어머니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시다가 예쁘네라고 하십니다. 자기 사진인 줄 모르시면서. 그때는 젊었구나.
성호는 어머니한테 옛날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 좋아하시던 트로트. 신기하게도 노래는 기억하십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어머니가 따라 부르십니다. 가사는 틀리지 않으십니다. 기억의 어떤 부분은 음악 안에 저장되는 모양입니다. 막내 지영은 어머니 손을 잡고 단지 복도를 산책합니다. 어머니가 화단의 꽃을 보시고 꽃이 폈네라고 하시면 지영이 예쁘죠? 합니다. 그래, 예쁘다. 그게 전부인 대화지만 지영은 그 대화를 위해 30분을 걷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어머니가 지영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이러셨습니다. 너 참 착하다. 지영이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네, 감사해요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면 됩니다. 딸인 걸 아시든 모르시든 곁에 있는 사람이 착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걸로 됩니다. 순이는 어머니 곁에서 가장 오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 도와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낮잠 주무시면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합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무서운 꿈을 꾸시는지 웅얼거리시면 순이가 손을 잡아드립니다. 어떤 날 어머니가 잠에서 깨셔서 순이를 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새댁, 우리 애들 밥은 먹었소? 그 말에 순이의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댁이라고 부른 게 얼마만인지. 수십 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게. 네, 어머니. 다들 밥 잘 먹었어요. 어머니가 잘 됐네라고 하시고 다시 주무십니다. 그 짧은 대화를 순이는 오래 기억할 겁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건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주무시듯이 가셨습니다. 성호가 옆에 있었고 큰딸 영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실 때 얼굴이 편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보신 사람은 순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순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보시다가 이러셨습니다. 순이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구박할 때는 예아였고 치매가 오고 나서는 새댁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순이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순이가 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순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잡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말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30년의 말 대신 그 한 번의 손잡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오남매와 순이가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옷을 개키고 소지품들을 정리하는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막내 지영이 어머니 베개를 들었습니다. 베개 속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펴보니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쓰신 것 같은 꼿꼿하고 단정한 글씨.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자식들이 이렇게나 좋으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영이 그 종이를 펴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성호도 순이도. 한참을 울고 나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고 계셨어. 우리가 복받은 줄 알았는데 엄마도 아셨던 거야. 치매는 기억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사랑 같은 것들, 감사 같은 것들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져 있나 봅니다. 기억이 다 사라져도 손을 잡는 것, 눈을 보며 웃는 것, 착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아파트에 삽니다. 처음엔 어머니 때문에 모였는데 이제는 서로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영자 집에서 막내 지영 아이가 저녁을 먹습니다.
정순집에 사위들이 모여 명절 전날 전을 부칩니다. 예진이는 학교 끝나면 아직도 백일동 앞에서 잠깐 서다 갑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순이는 봄이 오면 어머니 집 창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그 화분을 흙이 마르지 않게, 잎이 노래지지 않게. 그 시간이 기도 같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봄 햇살이 창가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빛을 닮은 것처럼. 치매는 가족을 흩어놓는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증명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래시계는 멈췄지만 어머니가 남긴 온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의 눅눅한 지폐들처럼, 베개 속의 짧은 쪽지처럼, 마지막으로 잡아준 손처럼.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집니다.